서울 선교의 역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특별히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남감리교의 뿌리를 찾아 먼저 경기도 고양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국 남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남감리교는 왜 서울이 아닌 고향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어서 남감리교가 어떻게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또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거리의 모습, 서울 도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과연 남감리교는 어떻게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교수님, 이제 보니까 저희가 장로교를 했고, 그다음에 북감리교도 했고, 이제 그중 하나 남은 것이 이제 하나가 남감리교의 어떤 사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고향이란 말이죠. 네. 근데 남감리교의 선교부가 고향에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나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연유인지는 사실 딱히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남감리교회를 이제 초청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했던 윤치호 선생이 당대에 나름 이제 세도가 집안의 자손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였는지 어떤 관계로 어쨌든 유치가 이 고향,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외진 곳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 떠나면 네. 개성을 거쳐서 이제 평양, 의주 이렇게 해서 청나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가는 길목이겠네요. 네, 길목이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번화가였어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외졌지만.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연관으로 왔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예. 다만 윤치호 선생이 그 부지를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고, 교회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첫째 교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네. 뭐 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역자는 사실 북감리교회 스크랜턴 선교사가 예. 자기 교회 소속 권서인들, 전도인들이죠. 전도인 두 사람을 여기로 보내줘요. 품앗이로 보내주신 건가요? 그건 관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사실은 뭐 남감리교가 나중에 들어와서 사실 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낯선 곳인데, 예.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스크랜턴 선교사가 두 사람을 여기 보내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탁월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1년도 안 됐죠. 그런 어간에 24명이나 되는 그런 세례 그 받겠다고 한 결신자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이 이 교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게 1897년. 그러면은 남감리교회에 그래서 세운 공식적인 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상하이로 망명했던 윤치호 선생. 이곳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된 그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신학을 공부하며 남감리교회에 조선선교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핸드릭스 감독은 조선선교를 위해 남감리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리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후 리드 선교사는 남성현 지역에 선교부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그 남성현 그 리드 선교사 이제 집에서 서울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울 모임이 시작이 돼서 그 모임에서 이제 남자 모임은 광인교회가 되고, 여자 모임은 이제 종교교회와 이제 자교교회를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외진 곳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리드 선교사가 어쨌든 그 윤치호 선생의 또 뜻이 있으니까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여기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여기서 이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초대 단임 목사가 이제 되는 거죠. 리드 선교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감리교회는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돼서 여기서 자란 신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거꾸로요. 그렇지. 그래서 그 리드 선교사 집에서 네. 예배의 모임의 주역이 되죠. 네. 거꾸로 됐네. 보통은 그렇죠. 성 안에서 교회가 생겨서 밖으로 이렇게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방의 경우는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쪽으로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실제로 선교사들을 받았지만 선교 자체를 금지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관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성 바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서울은 일단 임금님이 서울 장안에 선교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남감리교회만큼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글로 가죠. 다른 그런 교단과는 좀 약간 차별화된 또 전략이었던 것 같고 또 상황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먼저 생겨서 안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감리교회는 윤치호 선생의 영향력에 의해서 출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윤치호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안내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윤치호의 안내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터전이 만들어졌고 리드 선교사가 좀 더 자금을 대서 어쨌든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죠. 중간에서 그런 만약에 뭐 북감리교회에서 가우스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남감리교에서는 윤치원 선생이 그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조선선교의 그 출발점에서의 성향은 전혀 다르죠. 그러네요. 여기 남감리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선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조선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됐고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윤치호 선생이 여기 땅을 마련해서 그쵸. 시작하게 했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람이 주도적으로 출발점을 가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이수정이라는 분도 일본에서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시 돌아왔고 네. 그리고 또 윤치원 선생님은 중국에서 이제 그 교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들어왔고 네. 그렇게 그게 새로운 그런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그런 해외에서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이수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교회에서 전체에서 참 귀한 역할을 했던 분이니까 아쉽게도 어쨌든 그분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네.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노력이 일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전체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개종을 하게 된 이후에 나름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유학을 또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야 되겠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윤치호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남감리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도 남감리교회가 세운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감리교회 선교부와 그다음에 감독을 만나서 조선 선교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남감리교회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선교 지망생이 아닌 한 유학생에 의해 시작된 남감리교회 조선선교. 그의 간절한 염원을 귀담아 듣고 교파를 넘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던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고향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회는 좀 이제 역사가 좀 단절된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제 말기에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또 이 교회도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흩어졌는지 문제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몇 년도에 이 공동체가 해산됐는지는 모르는데 1930년대에 뭐 일제의 다양한 뭐 압박이 있었겠죠. 핍박도 있었겠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추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 공동체가 이제 해체가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시 단절이 돼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6.25가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1954년도인가
그 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그 어떤 단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요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회복해서 그 역사를 이 고향 교회 역사를 잇는다, 계승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네. 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아. 그런 좀 근데 사실 뭐 이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찾아보다 보면 사실 이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일제시대라는 암흑기를 얹혔기 때문에. 그리고 6.25 기간에도 6.25까지. 이제 없어졌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피난을 갔을 수 있으니. 없어졌던 교회도 있고 서로 이제 그 이념 때문에 서로 그 다투다가 서로 이제 가해자들이 되다 보니 네. 역사를 묻어버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여기 바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주추석도 있고 되게 오래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옛날에 그 주춧돌 그다음에 네. 그 벽에다 새겼던 이제 간판인데 그걸 그대로 이 교회는 다시 사용을 해서 맨 처음에 성교 적고 이렇게 해온 하고 것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1955년. 어떻게 보면 이제 6.25가 지난 다음에 지나서 이제 회복된 회복될 다음에 때. 이제 처음 지었던 예배당. 아, 다 그때 거예요. 그때 이후 걸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고향 교회. 그래서 조금 연도라도 알 수 있으면 네.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남감리교가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확실하게 그런 또 인정하고 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저기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비 같은데. 사실 1897년에 세워졌으면은 거의 123년. 물론 그 단절된 것도 포함해서 한다면요. 그렇죠? 네. 그러니 1897년 5월 2일 고향읍 교회 창립. 아까 그 말씀하신 매서인 이 두 분인가 봐요. 네, 두 분. 아. 김주현이라고 하는 분하고 김흥순이라는 분인데 예. 이 두 분을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기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네. 24명의 그 세례에 받겠다고 하는 결신자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리드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세례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처음서부터 사실은 세례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좀 드물 것 같아요, 진짜. 드물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매서인들 두 사람을 스크랜턴 선교사가 파송해 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선교 협력이라고 그럴까? 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준비된 사실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조수가 선교사를 조력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선교의 성패가 거의 갈려요. 그러겠네요. 물론 개인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처음 간 사람들은 조력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또 현지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김주현, 김홍순 이 두 분은 이 고향읍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하도록 또 스크랜턴 선교사는 북감리교 소속이지만 남감리교 선교사에게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협력적 차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네요. 그렇죠. 아.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양성한 어떻게 보면 조수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에이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쪽에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협력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매우 귀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귀한 그런 손길들과 그다음에 그런 배려심들이 있었기에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 땅에서 공로를 썩는데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마음이었던 선교사들. 그렇게 이곳에 희망으로 심겨진 고향교회는 초대 선교사님들과 신앙인들의 마음을 본받아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감리교의 뿌리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는 서울의 남감리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남감리교는 왜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남감리교구는 조금 늦게 온 그런 순번에 의해 가지고 조금의 약간 그런 중심으로 못 가고 외곽으로 갔던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남감리교의 선교부가 사실은
국감리교회보다 10년 후에 들어오니까 네. 초기에 어떤 그 자리 잡기를 못했죠. 그런 면에서 조금 늦어서 예. 남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장안에 다시 말하면 정동에 자리를 못 잡았죠. 네, 그것이 아마 이유가 될 거예요. 이 자교교회는 또 어떻게 또 그게 흐름이 될까요? 네, 자교교회는 리드 선교사가 네. 남성현 그 집터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 고향 감리교회에서 이 시내로 오는 사람들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하루길을 걸어서 네. 세상에.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네.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리드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자교교회나 종교교회 그다음에 광희문교회가 네.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자교교회와 종교교회는 뿌리를 달리 한다고 이제 역사를 달리 가지고 있지만 네. 사실상 뿌리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남성현에 있었던 리드 선교사의 집에서 네. 처음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서울 장안에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고 여자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같은 교회인데 예배를 따로 드렸다고요? 따로 그럼 설교를 따로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배 자체를 따로 드렸어요. 오. 그만큼 사실 남녀가 유별한 사회적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 리드 선교사 집에서 시작한 그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 서울 장안에서는 최초의 교회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관교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없게 됐어요. 좁죠. 좁아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내자동 75번지 경찰청 자리에 이제 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터가 꽤 넓었어요. 그게 네. 꽤 넓은 터를 이제 차지했는데 그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남감리교회에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그 터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침례교 선교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았을까요? 침례교 선교부가 그거를 먼저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침례교 선교부가 사실은 침례교는 강경과 공주를 출발점으로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는 공주로 선교본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을. 네, 그래서 이 터가 이제 비었네요. 이제 내놓은 거야. 비울 수 있겠네요. 내놓게 내놨네. 되니까 그걸 남감리교회가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남감리교회가 이 서울 장안에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이 그 내자동 75번지 경찰청 자리예요.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있던 자골에서 시작된 모임. 특히 남감리교회 첫 여성교사인 캠벨은 여성교육과 순교를 도맡아 자골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글로 나오면서 여자들 예배를 이제 여기서 따로 드리게 된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기억자 예배당 아니면 뭐 천막을 친다라고 천을 쳐가지고 설교자는 한 명이지만 어떤 이렇게 같이 예배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남자, 여자 아예 분리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초기 역사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공간에서 기억자 예배당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그럼 그 기억자는 그 후에 그렇죠. 형태인가 봐요? 따로 드렸다니까 아예. 처음에는요? 예배를 따로 드렸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남자 예배당이었나요? 여자들이 자교교회는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역사가 그 순간에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자 예배를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리드 선교사 부인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자 부인이 했는데 이 사모님이 병에 이제 걸리게 돼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네. 돌아가셔서 사실은 2년 후에 돌아가셔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못 돌아오시게 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 주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캠벨 선교사가 나중에 들어와서
캠벨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 교회를 이제 신자들, 여자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다시 이제 드리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캠벨 선교사 집이나 그다음에 그 선교부 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집이 좁아지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학교 건물도 사실 거기다 적었거든요. 네. 학교 건물도 짓고 하면서 학교 교실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다가 1908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년인가 8년 정도에 이제 그 선교본부에서 개울 하나 건너서 네. 지금 종교교회에 있는 네. 그 자리에 종교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게 돼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나가게 되는데 그럼 본래 이제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잣골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명칭이요? 명칭이. 그 본래 예배당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네. 진 거예요. 이때 이제 교회 안에 여자들끼리의 예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다시 또 신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네. 하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네. 없겠네요. 그러니까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같은 여자지만 그래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짓고 나간 예배당으로 가는 부류 사람들과 네. 아이 우리는 거기 안 가고 그냥 여기 남아서 그냥 예배를 드릴래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종교교회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좀 천민 신분을 가진 분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남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그냥 잣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가 이제 때가 돼서 거기를 떠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자교 교회가 터를 잡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땅에 복음과 지성의 씨를 뿌린 캠벨 선교사. 여성을 아름답게 꽃피워내는 배움의 도전으로 배화학당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세워진 예배를 토대로 세워진 자골교회는 현재 자교교회로 역사가 이어지며 수많은 신앙의 후배를 길러내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는 것이 1922년에 네, 1922년에 이 서촌가의 서촌 마을에 있는 한 그 사실 내시의 집이었다 그래요. 네. 그 내시의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여기다 예배당을 1922년에 네. 이제 짓게 되죠. 1922년에 진 예배당인데 지금 이 예배당은 확장된 거예요. 원래는 좀 작았겠죠. 작았는데 네. 이거 이제 확장돼서 지금의 이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터가 여기서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는 캠벨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출발한 것으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교회나 자교교회나 모두 1900년을 출발점으로 봐요. 네. 1900년을 출발점 보는데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공동체는 있었다. 그러나 캠벨 선교사가 그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교회를 양성하는 그 출발점을 이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는 이제 설립일로 이렇게 지켜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신분지라는 것이 교회도 넘어갈 수 없는 거쳐야 하는 그런 과도기와 계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뭐 500년, 1000년 가까운 이런 어떤 신분 제도를 가지고 사회가 형성됐었는데 네. 특별히 조선 500년은 뭐 철저하게 그 그쵸, 유교에 계급이 의해서 있었으니까.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어렵죠. 그래도 그런 교회라는 그런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 제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게 어떤 분쟁 없이 큰 다툼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되고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또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던 거네요.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한 역할도 역시 커요. 그렇죠. 그 의식을 바꿔가는 것. 사실은 국민 교육을 받지 않는 시대에 하루아침에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특별히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강제됐을 때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투 자르는 사건을 알잖아요. 네.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았던 문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의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와 교회들이 하는 학교들을 통해서 의식 교육을 시킨 것이 가장 큰 공헌이었다. 그러네요.
반면에 이제 일본은 강제로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단절시키면서 말살시키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했던 점에서는 이제 반대 강제적이었다고 하면 기독교의 공헌은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그 어떤 가치와 문화를 동의하게 만들어서 예. 받아들이게 했던 그런 역할 역시 우리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오는 이 어간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해준 것은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이 교회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넘어 교육은 물론 근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데 역할을 해온 기독교. 그 가운데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